방역 패스가 도입 4개월 만에 사라집니다. 내일부터는 식당에서 QR코드를 찍지 않고 미접종자도 여러 명 모일 수 있습니다. 연일 10만 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사전 예고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방역 완화가 아니라 방역 재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입니다. 내일 0시부터 전국 모든 시설에서 방역 패스가 사라집니다. 식당, 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 또 집회에 적용했던 방역 패스도 모두 해제합니다. 이에 따라서 QR 확인 등의 절차도 모두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면회를 갈 때도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는 4월 시작하려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접었습니다. 최근 방역 패스는 대구 지역 식당과 카페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는 등 곳곳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방역 패스를 중단해 이런 문제를 줄이고 보건소 업무도 줄이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음성 확인서가 필요해 신속 항원 검사를 받는 사람이 전체 검사자의 절반 이상, 하루 10만 명이 넘는 만큼 부담을 덜겠다는 겁니다. 음성 확인서 발급 업무 등에 투입됐던 보건소 인력들은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 그리고 재택치료 관리에 앞으로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면 보건소가 아닌 동네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보호 대책인 방역 패스가 사라진 만큼 미접종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미접종자분들 좀 스스로 감염을 최소화시키고 혹은 예방접종을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확진자의 동거 가족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오미크론 정점을 3월 중순으로 예상하면서도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방역 패스를 중단한 건 섣부른 결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방역 완화가 아니라 오미크론에 맞춘 재편이라며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새로운 거리 두기 방안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정부는 대선 당일인 3월 9일엔 확진자가 23만 명까지 나올 걸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한창 확산세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 시점에 완화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정부가 내놓은 설명과도 너무 달라서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져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대구지법의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사실 식당, 카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단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금 지역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도 계속적으로 방역 패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돼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강조해왔던 미접종자 보호 그리고 3차 접종도 사실상 개인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특히 청장년층의 3차 접종률에 대한 유인책이 떨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3차 접종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3차 접종까지는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당국이 드는 이유는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입니다. 하지만 보름 전까지만 해도 200명대였던 위중증 환자 수는 오늘 0시 기준 715명까지 올라왔습니다. 사망자도 역대 최다인 114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주요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확진자 규모도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3월 9일 일일 확진자가 23만여 명 이상, 그리고 재원 중인 중환자는 1,2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확산세에 걸맞은 의료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중환자 진료 체계라든지 아니면 소외받은 계층에 대한 이제 비대면 진료라든지 충분한 준비가 선행이 되어야지 이런 적극적인 완화나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을 두고 정부가 다음 주로 다가온 대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젠 핵으로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것 같습니다. 핵무기 운용부대에 경계태세를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주요 도시에선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강해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전쟁과 함께 협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수도 키예프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프 등에 다시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키예프 주민들은 도시를 떠나라고 경고하며 위협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러시아의 접근을 성공적으로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침공 5일째 러시아군은 수도 키예프 근처까지 빠르게 진격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쉽게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곳곳에선 치열한 교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드론으로 러시아군의 미사일 탑재 장갑차를 격추하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세계 최대 수송기를 파괴했습니다. 주요 도시를 장악하려는 러시아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 키예프에서 약 60km가량 떨어진 곳에서는 대규모의 러시아군 행렬이 키예프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탱크와 자주포, 장갑 차량 등 그 길이만 5km에 달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 위협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TV 연설을 통해 핵무기 운용 부대에 경계 태세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회담이 시작됐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러시아 측은 가능한 빨리 합의에 도달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담 결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혜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목숨 바쳐 조국을 지키겠다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로 뭉쳐 러시아에 맞서고 있는 것이죠.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한 러시아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결연함을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광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곳곳이 불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핵심 시설인 석유 저장 기지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폭파당했습니다. 러시아의 기갑부대는 거침없이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양국 간 군사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차이가 큽니다. 현대전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누가 먼저 하늘을 장악하느냐입니다. 러시아는 제공권 장악을 위한 전투기를 1,400여 대 보유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130여 대가 전부입니다. 헬리콥터는 17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기갑 전력과 군인 숫자 역시 러시아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꺼내지 않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전력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온 나라가 뭉쳐 러시아에 맞서고 있습니다. 현역 군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키겠다며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결연함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전해드릴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한 현지인이 저희 취재진에게 보내왔습니다. 총도 칼도 없이 맨몸으로 인간 장벽을 만들어 러시아 탱크를 막아섰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시민 수십 명이 러시아군의 탱크에 다가섭니다. 시민들은 총칼 하나 없는 맨몸입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인간 장벽을 만들어 러시아 탱크를 가로막습니다. 탱크가 마을로 돌진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JTBC에 영상을 제공한 우크라이나 현지인은 시민들이 작은 마을을 맨손으로 지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이 러시아군의 진격을 늦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발의 노인도, 새 아이의 엄마도 총을 들었습니다. I want to fight. I want to live on my earth, in my Ukraine, in my peaceful Ukraine. 왕년의 올림픽 복싱 금메달리스트, 베이징 올림픽 스켈레톤 국가대표도 자진해서 입대했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 등 은퇴자들도 나섰습니다. Don't trust Putin. Don't believe Putin. And two, don't be afraid of Putin. 변변한 무기가 없는 시민들은 화염병을 만들어 항전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비탈리 클리치코 키예프 시장 등도 도시에 남아 시민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공격이 격화되고 민간인 희생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을 제보한 현지인은 러시아군이 시민들의 자동차를 불태우거나 아파트 인근에 총구를 겨누는 등 민간인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가운데 전쟁의 또 다른 참상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란을 떠나 아빠와 헤어지고 하루아침에 난민이 된
우크라이나 아이들 목소리는 이지은 기자가 담았습니다. 이 소녀는 어머니와 함께 키예프를 급히 빠져나왔습니다. 탈출하다 운 좋게 차량엔 탈 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Папу оставили в Киеве. 아이는 애써 담담해 보려 하지만 끝내 눈물을 보입니다. Папа будет продавать что-то, будет помогать нашим героям, нашим войскам будет помогать, может даже будет воевать. 눈물을 훔치는 아이 손에 폭격에서 묻은 먼지가 가득합니다. 60살 이하의 모든 우크라이나 남성은 나라를 지키라는 정부 명령으로 생이별은 다반사입니다. Де розстрілюють людей, де поцілюють в мирні міста, де розстрілюють наших хлопців. І кажуть, що вони не... 꽉 막힌 피난 행렬을 용케 뚫고 옆 나라로 피해왔어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너무 추워 우는 아이를 달래려면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안아주는 것 그뿐. 그러다 하루아침에 난민이 된 게 서러운 엄마도 같이 웁니다. It can happen with you in every home in Europe because nobody knows what Putin want and where he will finish. 현재 우크라이나 난민은 파악된 규모만 36만 명이 넘습니다. 전시 상황이 길어지면 난민이 400만 명까지 늘 수 있다고 유엔 난민기구는 내다봤습니다. 유럽연합은 망명 신청 없이 이들을 3년까지 받아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맞닿은 국경 지역에는 피난민들의 행렬과 함께 이들을 도우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경 지역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지아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네, 이곳은 피난민들이 탄 버스가 오고 있는 폴란드 국경 지역의 프시미실 임시보호소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피켓에는 행선지가 적혀 있어서 피난민들이 이 행선지로 가고 싶으면 데려다 주겠다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피난 행렬이 이어지면서 도보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자 이들을 도우려고 나온 겁니다. 이곳에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폴란드 시민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체코나 독일 등 다른 유럽 나라에서도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난 독일 시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I come from Germany. I want to offer my help for the people's transportation into Europe. I drove 8 hours from midnight to this morning 8 o'clock. 네, 유럽연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은 첫 피신 나라에서 체코나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누군가의 아버지 그리고 아들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혹시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까? 네, 총 동원령에 의해 우크라이나 남성들은 탈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국경을 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가족들과 사실상 생이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은 우크라이나에 남아서 또 다른 가족과 생이별을 앞두고 있는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키예프에 사는 평범한 학생이었던 올라 씨는 러시아의 침공 후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경 밖으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When the invasion started, it was decided to come away from Kiev, but it's not far we could go because of the huge traffic jams on the way out of Kiev. So we decided not to go far, but to stay in the grandparents' house. 그가 있는 곳은 키예프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이지만 폭발음이 들리는 등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We heard how they were destroyed. It's been destructed. There's explosion.
그의 가족들은 곧 우크라이나를 탈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는 입대해 싸우기 위해 홀로 남을 예정입니다. 2 or 3, I'll go to the regional department if we want our country to stay with democracy, to stay with our original borders. We need to protect it, help my family to escape, but I'll stay and protect my land. 네. 그러면 지금 거기 임시 보호소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푸시미실에는 기차역과 초등학교, 주차장, 공터 등의 여러 군데의 임시 보호소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제 뒤로 보시면 유심칩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안내문도 보이고요. 이쪽 천막 아래에는 피난민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저쪽에는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옷가지들과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유모차와 카시트, 장난감 등도 구비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는 임시 보호소에서 본인도 피난민이면서 피난민을 돕겠다며 보호소에 남아있는 한 우크라이나 시민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There were four of us, my sister, me, her son, her husband. I don't know, maybe 10 hours, I guess, maybe more. And now many of them are trying to get out of Kyiv, and this is not easy, you know. And I decided to stay here because I want to help also somehow in this situation. 네, 잘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나가 있는 김지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러시아를 향한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주한 러시아 대사는 이런 결정이 한국과 러시아 관계뿐 아니라 남북한과 러시아가 함께하는 가스관 사업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물질과 미사일 등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을 사실상 승인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또 반도체와 항공우주 등 57개 물자에 대해선 추가로 검토해 곧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일부 은행에 대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배제에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스위프트에서 배제된 은행은 국제금융망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제재 참여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가스, 철도, 전기 등의 분야에서 추진되온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도 재검토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쿨릭 대사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서방 국가의 나토 확장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고 민간인은 군사작전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지금 세계 주요 도시들은 푸른색과 노란색 물결로 물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저마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수백 명이 모인 미국 백악관 앞을 김필규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든 시민들이 백악관 앞 라파에트 광장에 모여듭니다.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 금지곡이었던 국가도 함께 불렀습니다. 어린이들도 저마다 우크라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손팻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곳을 찾은 러시아인도 있었습니다. I am Russian. I've been here for 5 years, and most of my friends here are Ukrainian. So this whole thing is heartbreaking. It's hard to believe. It's scary. 일주일 전 바로 이곳에서 미국의 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몇 배가 더 모인 오늘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이야기했습니다. I think the end of this crisis would be the victory of Ukraine, with many people unfortunately laying their life. There is demoralization in the Russian army. Ukrainians, civilians are taking up arms. 집회는 전 세계로 이어졌습니다. 폴란드와 스페인, 포르투갈, 이스라엘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는 1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100%, würde ich auch sagen, ja. Es kann nicht angehen, dass so ein Mann Europa nochmal in so eine Krise führt. Das geht nicht. Das geht überhaupt nicht. Das können wir nicht unterstützen. 캐나다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우크라이나 국기 3개의 조명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런 지지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To everybody in the world, thank you so much за те, що ви стоїте поряд з нами сьогодні. Ukraine will never forget this.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한편 문화예술계에서는 러시아를 지우려는 움직임도 번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겠다며 동참하고 있는데 이 소식은 오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주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집니다. 지휘자 야니크 네제세갱이 조성진의 손을 치켜 올렸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첫 협연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머물던 조성진은 공연 하루 전 다급한 요청을 받고 곧장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당초 러시아 출신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와 피아니스트 데니스 마치예프가 오르려던 무대였는데 부정적 여론이 거셌습니다. 이들이 푸틴을 적극 지지해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볼쇼이 발레단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영국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는 올여름 공연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마돈나는 자신의 히트곡에 히틀러와 푸틴의 얼굴이 편집된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존재를 지울 권리가 없다며 스톱 푸틴 캠페인에 힘을 실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러시아를 강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각자의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참사로 오염된 마을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 일본의 사카모토 류이치는 자신이 작업한 이 영화의 음악을 공유하며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다시 평화가 깃들길 바랐습니다. 배우이자 감독인 쇼 펜은 러시아의 침공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로 달려갔습니다. NFT 예술가 비플이 우크라이나를 응원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내놓은 이 한 장의 이미지도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을 통해 약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지금부터 보도합니다. 의사의 진료도 받지 않았고 사용 기한이 지난 처방전도 사용됐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가 비슷한 의혹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엔 이 후보 본인 의혹까지 나온 겁니다. 이 후보 측은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관행적 의전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입니다. 전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씨는 JTBC에 지난해 5월 수행비서 배모 씨의 지시를 받고 이재명 후보에 약 심부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가 상시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는데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신 처방을 받아놔야 했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받아야죠. 처방전 해가지고 처방전 끊어서 그러면 두 달치만 안 해서 못 알아면 두 달치 해놓든지. 두 달치야. 의사한테 가가지고 처방전 똑같이 해서 이대로 처방전 하나 써주십시오 하면 날짜 맞춰가지고 30일이고 60일이고 준대요. 그런데 이 후보가 직접 진료를 받지 않고도 어떻게 다시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던 걸까? 총무과 직원들이 유효기간이 끝난 이 후보의 처방전을 파일 형태로 별도로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공무실 가서 처방전 가잖아요. 그거 처방전 갖다 주면 약 시킬 거야, 지네들이. 그럼 얘네 하는 약국 있어. A씨는 총무과 주무관이 PDF 파일로 된 과거 처방전을 출력해주면 도청 의원에 가져가 출력본과 똑같은 처방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화에도 이 같은 정황이 담겼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지사님이 병원 가시기 전에 약이 부족할 듯해 C 비서에게 처방전은 받아뒀다. 의무실에서 한 달치 처방전을 받아서 D 비서에게 카드 받아서 구입할 예정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해당 비서들은 모두 총무과 소속이었습니다. A씨는 이렇게 대리 처방받은 약을 관사와 차량에 채워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관행적으로 의전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통해 문제가 되는 건 책임지고 대대적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쪽의 해명인 관행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리 처방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다시 말해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대리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의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연지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보자 A씨가 이재명 후보의 처방전을 써줬다고 주장하는 경기도청 부속 의원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도 해당 의원에서 약을 대리 처방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현재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 B 씨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문제 없어요. 그러면서 자세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전부 다 수사 감사에 적발된 저촉이 돼요. 발설을 할 필요도 없고 선생님 질문도 내가 몰라는 건지. 도청 측도 감사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했고 처방전을 출력해 전달한 걸로 지목된 공무원도 통화가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취재진은 제보자 A씨가 대리 처방전으로 이 후보의 약을 탔다고 주장하는 약국도 찾아가 봤습니다. 대부분 말을 아꼈지만 피사니까 약을 제가 이렇게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고요. 한 약국 관계자는 이 지사가 직접 약을 수령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사님이 바로 직접 오지는 않았어요. 지사님이 직접 약을 짓는 게 어딨어요? 다 비서관들 시키는 거지. 안 그래요? 공무원이 이 후보의 약을 반복적으로 대신 받아왔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대면 진료 없이 처방전이 발행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환자가 직접 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위반했을 경우에는 의료법 제89조에서 형사처벌 규정도 있고요. 그 의사에게도 자격정지 2개월을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엔 대리 처방이 가능한 사람을 환자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나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 후보 본인도 미리 제대로 챙기지 못한 사실 등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오늘부터 대선 투표용지를 찍는 인쇄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를 사실상 단일화의 마지노선이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단일화는 거의 결렬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오늘 말 바꿨다, 거짓말이다 라면서 네타시오를 주장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제20대 대선 투표용지에 후보 14명의 이름이 인쇄됐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투표용지엔 사퇴 표시가 적힌 후보는 없습니다. 단일화가 결렬된 책임을 두고 양측은 종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가 말을 바꿨다고 했고 갑자기 협상 결렬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했으니까 이유는 없다. 이유는 말할 수 없다. 국민의당은 어제 윤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맞받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그걸 공개했습니다. 안 후보는 윤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떠한 답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대본부는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려워진 거는 솔직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야권 통합 단일화의 끈을 저희들이 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단일화 협상에서 윤 후보의 대리인으로 장제원 의원이 나선 것을 두고 이른바 윤핵관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간 윤핵관을 꽁꽁 숨겨두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단일화 협상의 전권 대리인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실제로 친소한 게 있었고 안철수 대표 측이랑 꾸준히 교류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협상에 나서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장 의원도 JTBC에 선대본부와 관계없는 단건의 프로젝트였고 국회의원으로서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이렇게 서로의 탓을 하는 건 야권 지지층의 단일화 요구를 누가 무산시켰느냐, 이게 결국 표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이겠죠.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 어제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을 공개를 했고 오늘 국민의당이 강하게 또 반박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규 선대본부장이 국민의힘의 협상 과정 공개는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면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깐다 이런 취지의 목적으로 작성된 협상 결과 일지를 보면서 마치 수사기관의 허위 조서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불쾌감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허위 조서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
양쪽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먼저 일부라도 합의를 했는지부터 엇갈립니다.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인수위를 같이 꾸려서 대통령실과 내각에 공동 인사권을 갖자는 게 가장 중요한 합의였다고 밝혔습니다. 예. 총리나 장관 자리보다 가장 확실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이 합의가 아니라 윤 후보의 구상을 들었다는 입장입니다. 협상도 아니라 청취 수준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전권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두고도 국민의당에선 협상 단계가 아니라 의사 타진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전권 같은 것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당이 여론조사 단일화를 그동안 요구를 해왔는데 이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나요? 그걸 두고서도 양측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의원과 접촉을 할 때는 한 번도 여론조사 방식이 테이블에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밝히는 내용들이 여론조사 경선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유의미한 내용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고 후보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신 거죠. 네, 애초에 안 후보는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아예 협상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합니다. 예. 그러나 국민의힘은 협상이 아니면 왜 새벽 4시까지 대화에 응했으며 관련 보고가 된 것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까지 9일 남았고 사전투표까지 3일 남았습니다. 이제 단일화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상의 앵커가 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양측의 판단도 다르지 않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단일화가 무산된 실망감으로 일부 지지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서인데요. 지금 같은 박빙 상황에서는 일부 이탈표만 나와도 승패에 결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선 3월 4일 사전투표 직전까지 단일화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소형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후보들은 전국 곳곳에서 유세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안동을 비롯해서 대구, 경북 지역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어머니의 고향인 강릉이 있는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대구를 찾은 이재명 후보. 한 장애인 기업가에게 건네받은 감색 두루마기를 걸치고 커다란 태극기를 든 채 연단 위를 활보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을 훑은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선조는 외부의 침략을 허용해가지고 수백만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정조는 조선을 부흥시켰습니다. 국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머리를 빌려도 빌릴 머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통합 정치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통합의 정치하자. 진짜 정치 교체하자. 이재명의 주장이고 안철수의 꿈이고 심상정의 소망사항이고. 윤석열 후보는 어머니의 고향인 강릉 등 강원도 일대를 찾았습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을 향해선 운동권 정권이라 꼬집었습니다. 도발이란 말을 못합니다. 이 민주당 정권은. 이게 바로 운동권 정권이라 그렇습니다. 철지는 좌파 운동권 이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달 4일과 5일 실시되는 사전투표 참여도 독려했습니다. 선거날에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이 나온다고 발표해서 여러분들 당일날 투표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양당 후보들을 비판하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심판하기 위해서 더 극단적으로 의경화되고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 책임 모면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기호 1번, 기호 2번 도덕성에서 실외하십니까? 제1야당이라고 한다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JTBC 전다빈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여론 읽어주는 기자 안지현의 여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안지현 기자,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대선인데 여전히 대세 후보는 잘 안 보이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심지어 이 소수점마저도 똑같은 이 초접전 대선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나온 4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이 소수점까지 아예 갔거나요. 0.4%포인트 격차. 제일 큰 격차도 2.5%포인트 수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초접전 양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지지율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네요. 맞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다른 양상이 있었는데요. 이마저도 사실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통상 ARS 방식은요, 이 정치에 관심이 높은 이른바 정치 고관여층 유권자들의 여론 중심으로 반영이 되고요. 전화 면접의 경우에는 정치 관심도가 낮은 유권자들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함돼서 이들의 민심도 잘 반영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살펴본 여론조사 결과 왼쪽이 전화 면접 결과고요. 오른쪽이 ALS 조사 결과인데 보시는 것처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전반적으로 선거 관심도가 높아지면서요. 그에 따라 이 조사 방법에 따른 차이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차 범위 내지만 미세한 변화의 흐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CBS와 서던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보시면 지난주에 비해 8%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지난 주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이처럼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했는데 초접전 양상이 된 겁니다. 이 야권 단일화가 무산된 여파가 그대로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특히 지역별 민심을 한번 살펴보면요.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 지난주 75.5% 기록했는데요. 한 주 전에 비해서 16%포인트 넘게 상승한 결과입니다. 호남 민심이 말 그대로 결집하는 모양새인데 호남 민심의 흐름은요. 수도권 민심과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의 민심을 보시면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10%포인트 넘게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제 대선이 딱 9일 앞인데 남은 변수는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상 야권 단일화 변수는 사라진 셈이고요. 이제 남은 변수는 투표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40대는 민주당의 60세 이상은 윤 후보의 주 지지층인데요. 관건은 결국 20대의 투표율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20대요. 투표 의지가 가장 약한 세대입니다. 저희 JTBC 여론조사에서 코로나가 확진돼도 적극 투표하겠다 이런 응답층이 20대 남녀에서 모두 낮았습니다. 현재 이들의 표심을 살펴보면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절반이 넘는 54%가 윤석열 후보 지지했고요. 20대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분산돼 있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2.4%로 가장 높았습니다. 때문에 남성 투표율이 20대 남성 투표율이 높을수록 윤 후보가 20대 여성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이 후보가 현재로선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도 같은 초접전 대선의 결론은요. 네, 20대 남녀 투표율 막판 변수로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론 읽어주는 기자 안지현의 역이었습니다. JTBC가 입수한 대장동 수사 기록으로 새로운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를 봐준 정황을 진술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당시에 주인 검사가 윤석열 후보여서 파장이 컸습니다. 남 변호사의 진술이 사실인지 이 브로커 조우영 씨와 함께 일했던 측근 2명을 찾아 저희가 2011년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먼저 봉지욱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종잣돈은 저축은행 피해자 예금 1,805억 원.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가 끌어왔는데 대가로 10억 원을 챙겼습니다. 2011년 2월부터 조 씨도 2차례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에서 조사를 마친 조우영이 주인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사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김만배가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했고 검사장급 검찰 간부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고도 답했습니다. 당시 주인 검사는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취재진은 지난해 10월 조 씨를 만났지만 청탁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회사 직원 A 씨가 조 씨로부터 들은 얘기는 남 변호사의 진술과 비슷합니다. 진단된 지 이건
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검장 커피를 마시고 자기 조사받을 때 그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 있고 자기는 주임 검사랑 커피를 마시고 그랬다 동시에. 그리고 나서 되게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웅담처럼 얘기를 했죠 사실. 조우영의 사촌 형인 이철수 씨. 첫 조사를 마친 조우영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합니다. 첫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애가 완전히 거의 패닉에 빠졌어요. 나한테 전화가 오고 지 나름대로 동네방네 이제 연락을 하고. 그런데 두 번째 조사는 분위기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냥 나왔다고. 그래서 놀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만 누구 소개로 박영수라는 사람을 변호사를 쓰는데 전단을 쓰는데 그냥 수사 안 하기로 했다고, 조사를 안 하기로 했다고. 그냥 야 그거 잘했다. 이 씨와 조 씨는 모두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처남입니다. 이철수 씨는 대장동 대출은 명백한 불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박영수 전 특감 측은 조우영 변호는 사실이지만 검찰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했고 봐주기 수사 의혹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 네, 저희가 확보한 예금보험공사 문건에는 대장동 대출 또한 문제가 있는 대출로 지목됐습니다. 이번 대선 토론에서 쟁점이 된 일반 대출이었냐, PF 대출이었냐, 여기에 대한 판단도 이 문건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불법 대출의 숨은 알선책인 조우영 씨가 20억 원을 넘게 챙기고도 입건조차 되지 않은 또 다른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오승열 PD입니다. 대검 중수부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한창이던 2011년 4월,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당시 저축은행은 대출 대가로 많게는 30%까지 금융자문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예보는 대장동 대출에도 금융자문 수수료가 존재한다고 파악했습니다. 또 대장동 대출은 담보를 잡는 일반 대출이 아닌 사업성을 보고 빌려주는 PF 대출인데 잘못 분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앞서 밝힌 것과는 반대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이 했던 일반적인 대출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당시의 수사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시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이 수원 망포동 도시개발에 빌려준 700억 원도 적발해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알선책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였습니다. 알선료로 10억 1,500만 원을 받았는데 대장동 대출 알선료까지 합치면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당시 대검 중수부 공소장에 등장한 브로커는 모두 8명.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챙긴 돈은 17억 원이었습니다. JTBC가 확보한 대장동 수사 기록에서 검찰은 조 씨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라고 봤습니다. 녹취록엔 조 씨가 이익배당금 지분 7%를 받는 내용도 나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 씨의 역할과 범죄 혐의점을 수사 중입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국민의힘이 또 다른 대장동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시장님, 1,000억 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걸 근거로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개발 이익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녹취, 다른 해석인데 앞뒤 맥락을 잘 봐야겠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문서의 녹취 시점은 2013년 4월입니다. 시장님한테 던져주면 된다. 그림까지 그렸다. 1,000억 원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문서엔 남자 1로 돼 있지만 김 의원은 남자 1을 남욱 변호사로 특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말한 시장님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라면서 검찰이 1,000억 원의 성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의 그림은 이재명이 그렸고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녹취록을 통해 맥락을 살펴보면 1,000억 원 부분은 성남 구도심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실제 2012년 6월 성남시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세금 부담 없는 공원화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했다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장동 이익을 공공 환수하기 위해 애썼다는 증거라며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오늘 오후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경북 고령까지 번지면서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 대응 단계가 3단계로 올랐고 국가 위기 경보도 심각으로 강화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세차게 불어대는 바람 소리가 마치 총소리처럼 귓전을 때립니다. 산 정상부에서 치솟은 불길은 강풍을 타고 앞으로 뒤로 계속 번집니다. 헬기가 이리저리 오가며 부지런히 물을 뿌려댑니다. 산불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경남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한 야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데다 최대 초속 7m의 바람까지 불면서 불은 골짜기를 넘어 경북 고령까지 번졌습니다. 동네 뒷산은 옆에 산은 다 탈 거거든요. 오늘 불은 몇십 미터 되는 게 있잖아요. 계속 움직이고 있죠, 불이. 산림당국은 오후 5시 반부터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3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 평균 풍속 초속이 10m일 때 내려집니다. 국가 산불 위기 경보도 심각으로 강화했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진화 헬기 29대와 1000명 넘는 진화대원이 동시 투입됐습니다. 합천과 고령군 민가에는 방어선이 쳐졌고 세개 마을 40가구 9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마을 앞뒤로 산인데요. 앞뒤로 지금 불이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해관으로 대피하는데 산림청은 야간 산불로 이어지며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불길이 완전히 잡힐 때까지 밤샘 진화 작업을 예고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길거리에서 여성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영상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는데 이 50대 남성의 집에서는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백희영 기자입니다. 동도 트지 않은 이른 새벽, 한 남성이 여성을 뒤쫓습니다. 남성이 넘어진 틈을 타 여성이 반대편 도로로 뛰어갑니다. 무섭게 쫓아오는 남성을 피해 차량들이 오가는 도로를 다시 건너지만 결국 남성에게 잡힙니다. 붙잡힌 여성이 도로에 넘어지자 남성이 흉기를 꺼내 마구 휘두릅니다. 거리에 시민들이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요새 트라우마 때문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자꾸 소리 들리고 뒤에서 잠만 되면 누워있는 게 자꾸 생각나서.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26일 오전 5시 50분쯤. 57살 중국인 남성 A씨가 중국인 여성 B씨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A씨는 이곳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시민들의 신고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1km가량 떨어진 A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A씨 집안에선 또 다른 중국인 여성 C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키가 바닥에 낭자있고 엎어져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피해자가 잠바를 또 덮어놨어요.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이천 시내 한 여관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숨진 C씨는 A씨와 함께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가 외도를 했다며 지난 22일 밤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에 대해선 경쟁업체 도박장에 손님을 뺏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인 A씨는 10년 전쯤 한국에 들어와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뉴스의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브리핑은요. 나라 걱정, 당 걱정입니다. 여야가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국방,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현안이 있어서죠. 여야 의원들에게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었을까요?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사시 한반도에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렇죠.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 그럼 미국 MD는? 윤 후보가 말미에 전제하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지만
마치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며 이렇게 공세를 펴니다. 어느 나라 이 사람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 얘기 같은데. 외교, 안보, 국방의 어떤 기본도 모르는 그냥 단순 무식한 사람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외교, 안보관을 지적한 것이라고는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탓으로 돌린 것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국제법 위반한 러시아를 규탄을 해야지 러시아에 자극을 했기 때문에 침공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무례한 외교적 전례를 저지를 수 있냐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병역 면제를 두고서도 이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이 민주당은 허위로 기피했다는 의혹을 이어갔고 국민의힘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자리이다 보니까 본인이 입증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시샘 말로 속된 말로 쌩까고 있는데. 당구 500은 가짜뉴스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송영길 대표랑 비슷하게 친대요. 아니 본인이 500 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 민주당이 다 방어했던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고.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선 전쟁이 벌어졌고 그 사이 북한은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대선이 코앞이긴 합니다만 이런 시급한 현안 대응하자고 모인 회의라면 잠시 자기 당 걱정은 미뤄두시고 진지하게 나라 걱정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다음 브리핑은요. 한국 박사 푸틴입니다.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프로필을 보면요. 최종 학력 박사, 명예 박사입니다. 학위를 받은 곳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에 있는 용인대인데요. 2010년 학교 측은 국제 스포츠계의 발전과 한러 간 체육문화 교류에 기여한 점을 높이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은 유도학인데요. 이 푸틴의 유도사랑, 남다르죠. 10대 시절부터 유도를 하면서 지역대회에서 우승을 한 적도 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유도하는 모습 종종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유도 애호가인 푸틴 대통령을 국제유도연맹은 2008년 명예회장으로 위촉했는데요. 그런데 연맹, 이 명예회장 자격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 갈등을 고려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선 용인대가 수여한 명예박사 학위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단 용인대는 홈페이지에 있던 학위 수여 당시 사진을 삭제하긴 했지만 현재 학교 관계자 별도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용인대 규정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이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총장이 이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에 대해 침공 결정을 내린 푸틴 대통령, 이 명예로운 일을 한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상의 세계, 이른바 메타버스 공간으로 대학 캠퍼스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입학식은 물론 자신의 아바타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나무 한 그루와 가로등, 도로 위치까지 실제 모습과 똑같습니다. 명소로 선정된 벚꽃길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가상의 공간, 메타버스 속 캠퍼스입니다. 단순히 모여 강의나 행사를 하는 공간에서 더 커진 겁니다. 신입생 입학식도 이 메타버스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전자공학과 진희님! 춤 좀 추셨나 보네요? 메타버스 캠퍼스에 사는 가상의 학생도 만들어냈습니다. 재학생이 직접 움직임을 입히고 연기도 했습니다. 신입생들이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아바타를 꾸미고 들어와서 이제 서로의 그 모습을 보고 칭찬도 하고 대화를 좀 쉽게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0여 명의 신입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학교랑 비슷한 점이 있어서 길 찾는 것도 생각보다 쉬웠고 내가 만든 아바타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 재미를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고려대도 오늘 메타버스 캠퍼스 문을 열었습니다. 정문과 중앙광장, 호랑이 동상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메타버스 캠퍼스 안에선 비대면 강의도 실감나게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아바타로 강의실을 옮겨다니고 좌석도 골라 앉을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새학기부터 메타버스 캠퍼스에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늘은 공약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그중에서도 입시 관련 공약을 살펴봤죠. 네, 일단 정시 비율 확대가 큰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먼저 보시면요. 이 수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시 비율을 늘린다. 윤석열 후보도 정시 비율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아예 수시를 없애겠다고 했고요. 이 심상정 후보만 정시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숫자로 따지면 3대 1이네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확대하겠다 이걸 내걸었습니까? 그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2019년에 교육부가 정시를 강화하겠다면서 40%에 맞출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시 비율은 보시면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일단 이것보다는 정시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나 늘릴지 또 권고할 대학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구체적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공약집에만 안 실렸나 해서 각 캠프에 물어봤는데요. 대선 이후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네, 늘리긴 늘리는데 얼마나 늘릴지는 나중에 얘기하겠다라는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조국 사태 이후에 이 각종 스펙으로 결정이 되는 이 수시 전형은 좀 불공정하다. 그냥 시험 한 번으로 결정짓는 정시 비중을 늘리자 이런 여론이 60%가 넘었습니다. 현 정부가 정시 확대를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그런데 또 교육 현장에서는 반대로 정시로 돌아가면 안 된다, 수시가 낫다 이런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여론이 이렇게 갈리면서 쉽게 말해서 표가 갈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 어느 쪽 표도 놓칠 수 없는 후보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학부모들의 관심도 크고 논란도 많은 게 자사고 문제인데 이에 대한 공약도 따져봤습니까? 네, 현 정부가 3년 뒤면 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둬도 될 것인지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각 캠프에 질의한 결과, 그 결과를 구했고 캠프에도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안 후보는 자사고 유지, 심 후보는 폐지라고 명확히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는 현 정부의 폐지 정책을 계승하는 쪽으로, 윤 후보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건 반대라는 쪽으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답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빅2 후보는 똑부러진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사고 폐지를 놓고선 당사자들이 소송을 현재 3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헌법 소원까지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여론이 갈리는 문제인 만큼 이 역시 정확한 입장 표명을 유예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민감한 문제일수록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겠죠. 네, 팩트체커 이지은 기자가 입시 공약을 체크해봤습니다. 저희 JTBC가 9일 뒤 대선 당일에 출구 조사를 합니다.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안나경 앵커가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나오신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얀 모자를 쓰고 투표소 밖 50m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 바로 JTBC 출구 조사원들입니다. 저희 조사원들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 5명 가운데 1명씩 질문지를 드립니다. 이 종이에 성별과 나이대, 그리고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답하기 어려우시면 나이대만 알려주시는 걸로도 정확한 결과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통계의 원칙에 의해서 선정된 매 5번째 사람만을 대상으로 당첨이 되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편안히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방역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손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장갑도 끼고 조사를 진행하고요. 자가검진 키트로 검사를 해서 음성이 뜨는 것을 확인한 뒤에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JTBC의 빠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조금 더 빨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대선 당일 JTBC 출구조사 결과는 저녁 7시 30분에 투표 마감 직후에 발표됩니다. 더 빠르고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JTBC 출구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일절인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에 봄비나 눈이 올 거란 예보입니다. 제주엔 많게는 20mm, 그 밖의 지역엔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서 낮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조금 전 저희가 여론조사 읽어주는 기자 코너에서 보도한 대선 후보 지지율 그래픽에서 제작진의 실수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수치가 일부 뒤바뀐 채 나갔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곧바로 정정해서 온라인 기사 등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립니다. 각 대선 후보 측에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이 한결 포근해졌습니다. 땅이 녹고 새싹도 돋습니다. 먼 유럽의 그곳에도 빨리 봄이 찾아오길 기원하겠습니다. 2월 마지막 날 뉴스룸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봄이 오면 연두빛 고운 숲속으로 어리고